반갑습니다. 송태입니다. 제가 그 자장을 맡게 됐는데 저희 이제 향수산 종합 전문지 현대 이야기입니다. 한간 이제 지금 올해 55년째입니다. 1999년도 한데서 제가 이제 맡은 지는 과거에는 6년 때 앞에 이제 선대 발행인들이 열심히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때는 현대양이 원양도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언론에서 볼 때는 산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산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조금 원양산업 쪽에 좀 취재력을 좀 발휘하는 게 좀 부족했다. 뭐 이런 걸 자체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또 이번에 자사회를 좀 만들고 난 뒤에 앞으로 좀 더 원양산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편집회의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제 이 봄에 신춘자담회는 향수산 관련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잡아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취지로 원양산업을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국회에서도 진행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총선 철이라서 되게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는 그런 자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난호 말씀도 했는데 저희들이 벌써 이제 70여 년이 이제 다 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에 아주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과거에 원양산업을 회귀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8, 90년대에 또 우리가 황금기를 거치면서 원양산업 국가로서도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해리 경제 수역 선포라든지 그 선포에 따른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조치라든지 국제 규제 강화, 또 불법 조업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양산업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제가 볼 때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생산량은 비슷한데 이제 어선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어선 척당 효율성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원양 산업계만큼 강력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산업 분야가 또 있겠는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농업 쪽은 구조 조정이 상당히 더디게 1차 산업 더디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구조 조정을 잘 해왔지 않느냐 또 긍정적으로는 그런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원양산 발전법을 또 만드시고 올해 또 1월 25일에는 향수정부에서 제4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또 발표해서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모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원양산 국제 규범선도 안정적인 선언 수급, 해외 의장 확보,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 원양산업이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양과 이제 원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이런 자단회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한 10분 정도 참석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의제로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의제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현대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모두 취재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양산업 현황과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의 영역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소주제로 이제 다음에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활로 모색에 대해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도 그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자장의 역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시간 관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좀 가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시간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소주제인 의량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에는 이제 동해안 오징어 자원이 급격히 이제 감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포클랜드나 오징어 조업과 이제 국내로 실속하게 운반해서 이제 국내 가상을 걱정을 들어주고 이런 선사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인산업의 박경희 수산부장님께 나와 계시는데 정인산업은 한국계 내로족뿐만 아니라 오징어족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산업 박경희 수산부장님께서 밝혀주시고 지금 현황과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산 박가희 부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징어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연근의 오징어 자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원양산에 이제 기대는 비율 자체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오징어 자원 자체가 이제 토액이 예년 같지 않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오징어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업계가 체납기 업계가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 가지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이제 저희가 오징어를 잡고 있는 곳이 이제 FAO 41회국 공해상 또는 이제 포클랜드 수협 내 입어를 통해서 지금 오징어를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그 오징어 물량의 한 50% 정도가 된다고 보면 그 중에 한 25% 이상이 이제 포클랜드 인근에서 이제 나는 오징어가 될 테고 그 나중에 이제 포클랜드 입어를 해서 잡아들이는 물량이 그 저희 중소선사들이 많은 이제 체납기 업체들의 이제 잡아서 이제 드리는 반입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포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포클랜드 자기네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도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영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화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2021년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ITQ라는 게 설립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ndividually Transferring Quota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사업체들에 한해가지고 그 쿼터를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가장 큰 체납기들 상사의 가장 큰 부담이 이제 현지에 합작 투자를 하고 그 합작 투자에 대한 이제 법인 설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TQ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포클랜드가 유지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사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오징어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클랜드 이력 조업인데 그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전 연구가 당장 26년에 ITQ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사전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많은 아쉬움으로 업계 입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 각자가 지금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뭐 설사 운이 좋게 현지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오징어를 이제 뭐 생산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관세 부분이 또 걸려 있습니다. 조정 관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지의 합작에서 설립을 하고 오징어를 가져오게 되면 그게 과연 국내 수산물인가 아니면 이제 수입 수산물인가에 따른 관세 부분에서 또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신업계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시기를 놓치고 정상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차후에 오징어 가격이라든지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최낙기 선사 입장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요게 그 해수부에서 나중에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일괄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주산업의 김치곤 대표님부터 어려운 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치곤 대표입니다. 오징어 자체는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마 공해상 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천악기는 포클랜드에 들어가지만 트롤들은 그 밖에 포클랜드하고 아르헨티나 산의 공해상에서 유일하게 조업하고 있는 국제수상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하고 있는 아마 유일한 업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징어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세기후라는 게 우리 선사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태가 동해안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모두 치어가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후가 변했고 수온이 변하다 보니까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약간 따뜻해지니까 다른 데로 또 가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내가 라니아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함으로 인해서 큰 흐름 자체를 우리 정부의 힘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원양어업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어딘가서 원양어업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국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고기 따라. 그런 부분에서는 식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원양어업이 솔직히 제가 원양업을 저도 선박을 승선을 했고 우리 진해내 상무님이 30년 저도 한 32년 정도 지금 이제 계속 경영 일선에서 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뛰어날 때 조금 약간 주춤할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들 회사도 한때는 배가 75척까지 갖고 있다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54척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 척수로 봤을 때는 아마 가장 큰 선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지금 원양업 자체를 이래 하면서 저도 경영자로서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피로감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밤을 새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옥죄고 있는 다른 부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경영자로서 과연 이 부분이 다른 우리 내 밑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인가 생각합니다. 지금 해낭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신인의 상무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해기사라는 이 구인난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노조 사측 위원도 해보고 이것저것 TFT 팀장도 해보고 운양협회 TFT를 만들어 팀장도 해보고 다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한 10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진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노조 입장에서는 약간 반대하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그때 이득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해서 이 업을 영위하자. 그런 쪽으로 약간 컨셉을 맡아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뒷받침은 되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해기사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 하다 정부가 입법을 안 해준 거 국회의원을 설득해가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좀 선에서는 그래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서로가 합의도 하고 근데 정부까지 올라갔는데 정부가 어디 또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한 열 몇 군데 한 두서너 군데가 반대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꾸로 지금 이 원양업을 영위시키려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도 하지만 정부가 노조도 좀 설득을 하고 막 아니면 학계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스스로 그런 부분을 좀 해놓으니까 거꾸로 정부는 뭐 선원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뭐 이런 말도 저는 직접 안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게 아니고 정부는 산업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선원 복지 이런 것은 우리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좀 뭔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수건 사업을 오직 했으면은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혼 입법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 자체가 안 해주니까 그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흐지부지합니다. 가장 큰 것은 선언 문제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고 뭐합니까? 별 돌릴 사람이 없고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배를 타고 계시는데 아프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다음 요즘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엄청난 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되고 이러면은 저도 대표이사입니다만 만약에 뭐 다친다든지 문제가 있어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가 2명만 생기면 중대재해 죽지 않더라도 대표이사가 구속이 돼야 될 부분까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같이 중첩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한동훈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지금 대한민국의 인력 시장의 구조 자체로 봐서는 현재 이 상태로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건 외국인 이민청을 설치를 하고 외국인의 그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이 경제 시장에 수급시키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정부의 틀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가 순혈주의를 고집한 나라들이 계속 경제가 발전을 못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실 몇십 년간 순혈주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민족을 받아들이고 모든 인력시장을 개방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성만 자꾸 보지 말고 사실은 운양어선도 하나의 산업인데 이쪽은 뭐 그러려니 그냥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해낭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저희들 봤을 때는 대만이고 뭐 중국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만은 약간 운양업이 주춤하는 이유가 사실 1세대의 경영자로부터 처음에 운양업을 스타트한 사람들로부터 2세, 3세로 넘어가는 지금 가독적인 과정입니다. 대한민국도 1세대가 거의 이제 그 현역에 물려날동 말동 하면서 2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1세대들은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사정을 이해를 하는데 2세들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사정을 이해하느냐. 가장 큰 것은 대만의 후계자들도 지금 보면 자기가 하던 거 다 하고 레스토랑을 하겠다 뭐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이 국제 규제 강화, 그 다음 선언 문제,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압박 이런 부분에서 버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동원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우리가 3대 메이저라는 회사 자체가 2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이 사업은 좀 매력이 있어. 그래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해야 투자를 하고 영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3, 4의 메이저 자체의 지금 2세 경영인들이 막 좀 들어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야, 이런 사업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판단한 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원양업의 70%의 세력은 사라진다 생각합니다. 거의 한 3, 4가 한 7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한국원양업은 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게 그 대만의 한 예입니다. 대만들이 계속 지금 법을 짓고 있는 이유는 2세들이 보니까 너무 대만을 힘들게 하거든. 제가 한 7, 8년 전에 티브팀을 만들어가 NGO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언의 인권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 8개월을 정부하고 NGO하고 우리 노조도 하고 이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TF팀장으로서 나름대로 엄청난 업계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그래도 많이 진일보됐다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바람이 끝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욱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만이 우리 원양업이라는 게 원양업을 어디까지 복지를 향상시켜야만이 배를 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코스트 엄청이 발생했더라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정부도 이제 우리 NGO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NGO 분들만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다. 그리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NGO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참 죄송하면 NGO를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제목은 건전한 NGO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꾸 NGO는 무조건 산업을 비토하고 정말은 100명 타는데 2명 정도가 내릴 수 있고 5명 내리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모든 100명의 모든 생활인양 이렇게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선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번외로 소송도 걸리고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끝없는 이 대우. 사실은 저희도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특히 내국 선원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지금 SRA를 해가지고 NGO 단체로부터 배 들어오는 쪽쪽 지금 그 인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직접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안 하고 NGO 심사기관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 그 TF팀에 만든 이런 모든 부분을 그래도 참치 연성이라든지 큰 수산물을 이렇게 수출하고 세계적으로 딜을 하는 미쯔비시 상사하고 이야기를 때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그 미쯔비시 상사 같은 경우는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산업을 지원을 하는데 야 한국이 가장 뛰어난 그런 외국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자기들 볼 때는 대만도 보고 중국도 보고 EU도 봤는데 그런데 삼자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정부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NGO의 약간의 정작 긍정적인 부분, 아주 네거티브적인 부분 몇 가지를 보고 모든 걸 평가해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뭐 NGO 분들 저희들 정말 건전하게 잘한 것은 좀 잘한다 푸고 정말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서 억수로 일 잘해놨는데 계속 나쁜 소리 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피로감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가 그런 부분은 좀 가운데 나서 가지고 이거는 잘하고 있잖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는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선언적인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의 사업 환경 자체가 한국도 약간 과도기적인 어중간에 그 개인 회사다 보니까 이것은 공사라든지 국가의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후계자들이라든지 지금 경영자들 이런 분들의 그 마음 자세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NGO가 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인데 좀 진짜 업계하고 누가 보더라도 건전한 관계를 해야 되는데 무슨 NGO가 업계를 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좀 뛰어난 그런 인권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생수 같은 거 사실 저도 우리 집에서 생수 안 먹거든요. 생수 그거 같이 안 먹는다고 인권이 그래서 생수는 지가 사 먹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생필품 자기가 사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한국 사람은 정이 있다 보니 지 먹고 하나 주기도 하고 같이 먹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지부식비 뭐 나름대로 옛날에는 지거 다 사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호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선원들이라든지 한국 선주는 악마화되고 있고 뭐 자기들은 노예선을 타고 있다는데 우리 박진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한국 그 노조들 들어오면은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요즘 외국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상입니다. 예, 업계 현실에 대한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정부 측에서도 해서 우수 활동 같은 건 사례도 좀 소개도 하고 전파도 협회 차원에서 좀 안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서비스에 대한 선언관리 표준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로 해서 동원수산 왕태현 대표님 통해서 또 업계에 좀 현황이나 어려운 문제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훈산의 왕태현입니다. 참, 이 김치곤 대표님이 앞에서 다 말씀드려가지고 할 말씀이 별로 없어졌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부장님도 각자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 자원을 보호하는 추세가 되게 셉니다. 현지 법인 설립해가지고 쿼터를 설립해가지고 남들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못 잡는 제도가 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곤 대표님이 세 가지 정말 우리 업계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외에서 왔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원양협회는 정말 딴 국가들하고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앞서가는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좀 우리가 딴 국가들 비해서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도 NGO 단체들과 아니면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가 이렇게 막 우리한테 쳐들어올 때는 야 그래도 이 나라보다는 이게 우리가 더 잘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 미국 뭐 그런 데보다는 저희들도 잘하는 게 많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조그만 얘기지만 우리 외국 선원들이 타면요 옷만 갖고 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공급해 줍니다. 그거를 해외에서 그걸 얘기하면요 깜짝 놀래요. 우리 PPE도 다 해주고 칫솔, 치약 다 공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는 해외에서는요 정말 조그만 일이지만 되게 놀라워해요. 그 정도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정부 차원이든가 우리 업계 차원에서 딴 나라 비해서는 우리가 뭐를 잘하고 있는지 이거 벤치마킹 좀 했으면 그러면 NGO들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좀 이렇게 맞댈 수 있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는 한국이다. 그런 거를 좀 하는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글쎄 뭐 구체적인 얘기 들어갔지만 우리 참치 연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매 앞으로 이제 그게 되게 프리온 이제 R22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생산 금지되고 수입 금지가 되는데 그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어선대에서는 뭐 각자 회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지 뭐 어디서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초저온 같은 경우는 아모니아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느리게 떨어져 가지고 참치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최악입니다. 뭐 냉동 창고는 괜찮지만 어쩌면 근데 선박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R22를 쓰지 말고만 지시하고 딴 거는 뭐 안 하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할 그게 좀 그것도 좀 난감합니다. 솔직히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정말 그런 현황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요. 앞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선친에서 좀 물려받으면서 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2세를 넘어가시고 3세를 넘어가시는데 당사자니까 이제 앞으로 원양 산업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뭐 희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Made in Korea, Caught in Korea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디 가도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솔직히 경쟁자가 아니에요. 노르웨이 어획물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한국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원양물은 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모션 그렇게 정부나 여기 업계에서 같이 뭉쳐가지고 한국 제품, 한국 수산물이다.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지속적인 하고 책임 있게 잡아가지고 당신들이 소비를 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뭐 브랜드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면 그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예. 감사합니다. 피곤한 분 어떠시나요? 피곤합니다. 경영의 피로감 같은 게 있나? 네. 기세로서 네. 3세구나 이제. 예, 삼세. 예. 어떻게 보면 도전 심리일까요? 이게 참 이게 다음 단계 우리 뭐 1세대, 2세대 분들이 만들고 이렇게 유지했던 사업을 그 다음 단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도전심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쉬우면요 다 합니다. 근데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해내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원산업의 김호태 부산지사장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동호산업의 김호태 지사장입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이 원양업계에서 종사한 지가 39년이 되네요. 내년에 40년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안 잘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기의식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하고 2부에서 대안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환경적인 부분과 우리가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선박, 기타 규제 이쪽으로 나눠서 한 4가지 팩트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언양업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EEZ다, 그 다음에 우리가 쿼타 T에다, 쿼타 양에다 여러 가지 규제, 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족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연거래라든가 상선이나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럼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 원양업 하는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지금 보면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여러 일본, 미국 다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나라들과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인적 인프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거라든가 장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어깨가 스스로 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보다 우위했던 것은 인적 인프라가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고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업을 인적 자원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이런 지금 보면 이보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업을 한 톨도 못 잡았는데도 이보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쿼타에 대해서는 규제는 계속 늘어난 게 아니라 자원 고갈하다고 해서 압박을 해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접근 방법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얘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첫째는 제가 인적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IT다, 디지털이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 그거를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첫째 인적 인프라가 두 번째 우리가 인적 자원에서 보면 지금 외국으로 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돈 많이 주면 다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로열티라든가 그 다음에 자부심, 가치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경쟁
국가에 지금 다 이탈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득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업계에서 잘해주면 되지 않는데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BP점을 이하에서 더 잘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적 자원들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 세액에서 우리가 50%에 대한 우리가 원양업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300에서 500 올렸으니까 하는데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해주나 안 해주나 그 이런 우수한 인재, 선장, 기관장, 일항사, 일기사 핵심들한테는 그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에서 경쟁사와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우리 원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피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나 업계나 이제 공동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세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규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규제 일본도였지 산업 발전 일본도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산업 발전 일본도로 좀 우리가 변화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산법이라든가 원양산업발전법이다, 선박직원법, 선원법, 뭐 중대재해법 여러 가지 선박안전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는 규제대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연구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정책을 수립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왔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IoT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양업이 1차 산업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원양산업은 4차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술과 인적 자원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이 IoT 이런 것들이 융복합을 해서 운영이 돼서 경쟁력을 해왔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박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박의 선령을 한번 보면 우리 원양업에 보면 정말 우리가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경쟁국에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선령을 보면 정말 없어요. 선망선 외에는 아마 신조 지금 한 대가 있습니까? 오징어 채낚기 뭐 두세 척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박 이 정책에 대해서 신조 정책에 대해서 미래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이 산업을 위해서 정말 원양산업은 아까 우리가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요 큰 틀에서 보면 영토산업이고 식량산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건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조를 해서 우리 후진들이 후배들이 이 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려면 신조가 돼야 된다. 그럼 신조는 누가 하냐? 우리가 업계에서 해야 된다 할 수는 있지만 업계가 한계가 있어요. 이익이 남는 게 있어야 신조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건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연구 용역을 통한다든가 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정부에서도 뭐 펀드다 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해주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으로 또 고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고 보면 정말 우리 원양업이 힘듭니다. 거기에 안전 중대재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전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업률이 감소되고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안전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만 그 조업률이 낮아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조업선이 들어옵니다. 부산항에 하역을 해요. 옛날에는 하역하면 배 한 척 들어오면 3일 만에 하역을 끝냈습니다. 지금 2배로 시간이 더 걸려요. 왜 더 걸리냐? 노조원들이 없어요. 이 하역할 사람 인부들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업률이 늘어나요. 조업 손실이. 그렇다면 앞으로 항만의 노조도 외국의 인력들을 도입을 해서 좀 하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현대화를 시켜서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서 그 조업률을 이 손실을 줄이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상계 학교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나가서 이 승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지만 우리요 대학에 6개교 그다음에 수상계 고등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인원이 지금 현재 재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600명 가까이 돼요. 그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배를 타느냐?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없습니다. 거의. 아까 5% 6%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승선하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3년 군대 우리가 산업기록용 끝나고 나면 배를 몇 명이나 탑니까? 5손가락 안 해요. 그럼 그 인력이 커서 항해사도 하고 선장도 하고 기관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인구 절벽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도 지금 난리지만 우리 원양학계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 결국은 우리가 실력 있고 머리가 할 수 있는 외국의 인력을 안 쓰면 안 된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갖고 가도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반대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왜 반대해요? 학생들 취업하고 관련되니까. 그 업의 발전과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된 게 아니라 그게 이기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래서 안 된다 하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학교라든가 같이 윈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상계 학교는 나중에 제가 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왜 수상계 고등학교가 나쁜 학교 뭐 이렇게 매도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국제학교로 만든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를 해가면 우리가 같이 산업과 학계와 이렇게 우리가 윈닝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오늘 좀 고민 좀 해서 이런 걸 공론화 장이 될 수 있는 오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업계 측에 오늘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느낌은 지금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금방 아주 좋은 말씀 같은데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고 우리 뭐 이게 이제 원양산업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술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업계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지금 사실은 해운 쪽은 뭐 자유를 하는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금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자유조업 선박 뭐 이런 거는 연구가 안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사측 정말 이제 그 국제 업적으로 이제 좀 현장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또 이제 그 전에는 또 현장에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윤길 국제 업적원으로부터 현재 현장에서 보시는 원양업계 현실과 또 문제점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길 국제업적원님은 이제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시고 또 시인이십니다. 대학문학가로도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윤길 업적원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영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없어 버려서 뭐 대한민국 원자선에 대해서 논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호태 사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승선 바다와 관계된 해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뭐 한 40년 됩니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배를 탔으니까 타다가 원양 어선 선장을 한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전에 항해사 하다가 선장만 한 23년 하고 회사도 하나 동업해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제가 의견을 좀 발표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제가 또 이제 오소로 활동하다 보니까 전 세계 수역을 다니고 그쪽에 이제 현황을 보게 되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발전을 하려면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장 확보가 제일 문제겠더라고요. 지금 어장이 저희들 배 탈 때보다는 어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제가 재작년에 조사 나갔던 데는 인도양 어장인데 그 모잠비크 연안국에서 워낙 높은 그 이거를 원하니까 조업선이 포기하고 인도양을 헤매고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면 고기 잡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걸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바로 배를 투입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인도양 어장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조업했나고 물으니까 그 모잠비크 해협에 이걸로 해갖고 잡았는데 그때는 어획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정부에서 좀 생각해갖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갖고 사업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선원들을 도와주는 길이고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갔다 와서 또 느낀 건데 우리나라 그 WCFC 눈다랑은 쿼타가 적어요. 그 배들이 빨리 이제 쿼타를 종료를 하고 동부어장으로 나와서 조업을 하는데 동부어장은 또 저 서쪽보다 어획이 그 눈다랑은 어획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나서갖고 이 쿼타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배수부에서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느꼈습니다. 쿼타가 너무 없더라고요. 없어갖고 배들마다 쿼타가 없어서 절절했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박의 노후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원양어선의 선망 퍼세이나 빼고는 나머지 배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들은 왜 생수를 먹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외국선들이 얘기하는 것은 배가 엄청나게 노화되다 보니까 배 자체에서 아무리 수리해도 싣고 나간 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면 그 조수기에서부터 선원들까지 오는 공급 라인이 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야 되고 조수기에서 물을 하면 신냉창고 그 자체가 철판인데 그게 완전 녹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배를 잘라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 이거 할 수가 없는데 배를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선원들이 니들은 왜 생수 먹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그 석사 학위 받을 때 그 연구 제목이 선상문화적변이었어요. 선상문화적변이면 외국 선원들과 우리나라 선원들 간의 어떤 그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선정할 때니까 이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보면은 한국
선원들이 외국 선원들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 잘해주고 선상 그 인권 폭력을 오히려 한국 선원들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저가 보니까 이제는 거의 주세력이 외국 선원들이 됐어요. 한국 예를 들어 한 27명 타는데 한국 선원들 한 4명 타면 세력적으로도 이건 안 되고, 그리고 한국 선원들 자체도 이제 연령이 되다 보니까 젊은 애들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얘들이 무조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요. 그 저희들 탈 때만 해도 말 안 들으면 저 뒤쪽에 가고 막 한 번씩 주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얘들이 서장이 좀 일로 와라 이래갖고 주패 이런 경지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이 선언, 한국 선언에 대한 그 인권, 외국 선언 인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매도된 것 같아요. 이게 한 배에서 맞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다녀서 보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외국 애들은 지들이 이제 떼거리로 많으니까 이제 자기들 세상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반찬이 안 됐다. 반찬 뭐 해라. 뭐 해라. 아 뭐 계속 주문사항이 계속 들어와요. 오고 얘들 외국 옆으로 애들 지나가도 전에는 이제 딱 가슴을 펴고 야 길 비켜라 이러지는 않는데 옆으로 가면 이렇게 얘들 펴고 지난 이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실질적인 조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외국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엄청 못하고 얘들이 하자는데 그 중에 뭐 한국 사람 좀 성질이 좀 난폭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인권 폭행을 한국 선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외국 애들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사실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포클랜드나 뭐 이런 오징어 이런 것이 이제 안 나서 난리는데 그러면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대체 어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전에 우리나라 북태평양에서 유자망으로 빨강 오징어를 잡다가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장이 지금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발 때 보니까 중국 배들이 나와갖고 조그만 배들이 한 200척 이렇게 나와서 오징어를 잡던데 그 어장이 한채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 어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그쪽에 그 무라사키 자체의 특성, 고기가 잘 떨어지고 이래갖고 올리기 어려운데 그걸 찾기 위한 그 어획 방법, 어법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선장 인터넷에 들어올 때 보니까 그동안 북태평양에서 못 보던 조업선들이 있는 거예요. 조업선들이 있는데 조업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것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 배들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라든가 막 싹쓸이 잡는 그 어법이 있더라고요. 그래 조사보면 그것도 부광정망인가 뭐 이래 말하더라고요. 띄어갖고 집어해갖고 그물로 그냥 싸잡는 거. 그걸 그때 걔들이 시험적으로 하는데 그게 성공했는 안 했나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어법에 그건 완전 요 현대에 개발된 어법이거든요. 그 전에 고전적인 어법이 아니고 새로운 어법인데 그런 어법이 좀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해기사들이 문제인데 해기사들이 새로이 수급되는 해기사들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희들이 막 선장하고 이럴 때 막 실황사, 뭐 선원, 뭐 이양사 이런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늙으면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제 차후로 한 10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를 운영할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선장도 없을 겁니다. 선장도.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 어떤 때는 살짝 겁나는
기분도 들어요. 이것들이 배를 제대로 끌고 다니는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교육받고 정석으로 된 해기사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해기사를 수급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교육도 필요할 뿐더러 저는 뭐 외국 선수들 외국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해기사 중요한 해기사는 한 명씩 쓰는 지금 전혀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항사를 쓰든 2항사를 쓰든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우리나라 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해기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이제 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이제 전수시킬 건가? 이 문제는 뭐 해운 쪽에서는 회기전성이라고 해서 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기록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암묵지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기록을 안 돼 있는 어떤 이런 업 기술들이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가져져야 될 것 그거 같습니다. 한번 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외국 해기사를 들어오면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제학교 비슷하게 수산 전문학교 이런 센터를 하나 그거는 만들어갖고 2부에서 이제 그 아, 예. 해결방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그 노조 선언 문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은 내가 그 나중에 이제 말미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국회가 열리면 별도로 국회 쪽에서 한 번 더 간담회나 워크숍을 한 번 더 열어봤으면 별도로 요 부분만 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현대해양 측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드리고 오늘 노조 입장에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진동 정원양 선언노조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관장님 박진동입니다. 앞서 우리 이병길 업체분님께서 우리 선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언급해 주셨는데 현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그 해기사 문제나 선언 인력에 관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미래를 좀 대비를 하자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업계에서 좀 미흡했지 않나 나는 그리 봅니다. 이미 이거는 예견된 문제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함으로 인해서부터 시작했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해기사 문제까지 이제 대두가 되는 상태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해기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인을 승선할 수 있도록 또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매력화시켜서 어떤 그 개선책을 마련해 놓고 이래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근로 조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보합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20년, 30년 전 보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선원들이 몇 명 타고 있지도 않는데 과연 이 보합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부터 발대도 고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마저도 도망치게 돼 있어요.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신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매력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선언법에 보면은 상선원과 어선원들을 상당히 차별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어선은 유급휴가 같은 부분. 지금 뭐 육상 같은 경우는 뭐 공휴일 포함해서 한 120일 휴일을 보장하고 있고요. 상선원들은 최근에 노사합의로 2일 더 연장해서 월 1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양어선은 월 선언법에 20일, 노사합의 5일하고 월 연간 25일밖에 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별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별적 부분, 그 다음에
어선원들에 대한 통상임과 평균 임금을 갖다가 월 고정에 대한 비율로 지금 산업부가 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따왔는지 도무지 저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육성도 마찬가지고 상선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원인이 받는 임금에 대한 비례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을 산정하고 있는데 어선은 즉 보합제라는 그 임금 형태 때문에 이건 비율로 정해지지 않았나 이리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차별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신규 인력이나 들이 유입되는 데는 당연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법으로 오지 말라는 역할이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외국인 회사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근로조건 개선 노력이나 이런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작정 데리고 왔을 경우에는 이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실파에 개선돼서 외국인 회사도 데려오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간에 허심탄회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까 그 현안 할 때 우리 신상훈 씨가 말씀하신 그 원양 어선도 국가 필수 선박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필요 선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그 선박이 생산하는 국적 일정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좀 적게 주시는 그래서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케마의 정명환 실장님으로부터 한번 해당과 또 문제점 여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명환, KMI 정명환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4차 원양산업종합계획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업계들 간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선원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 연구하면서 이 원양산업에 이제 필요한 그 인원을 대략 추정을 해봤을 때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회계사 포함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내국인의 공급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기존의 그 인력을 제외하고 신규로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아니면 공급 가능한 인력은 2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외국 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될 텐데 채워야 될 텐데 이미 지금도 내국인 부원만 봤을 때도 내국인이 한 140명, 그 나머지는 다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 주셨었던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현재 내국인 부원이 굉장히 소수고 외국인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외국인들은 아마 그 고정급으로 이제 급여를 받고 있을 거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율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근회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외국인 그 급여 차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도 하고 있어서 한 차이가 그렇게 요즘에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원양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선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인력이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단절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양어선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MZ들은 그런 배에 탈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 펀드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조금 신조에 가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현재 굉장히 현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원양어선의 뭐
어선원의 강제 노동 뭐 이런 부분들이 NGO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제 노동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신체적인 어떤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 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강제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 원양어선의 배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뭐 중간중간 뭐 좀 언어 폭력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가장 직접적인 어선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중고선에 대해서도 펀드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계에서 펀드 활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 얘기해 주셨는데 전 그 건전한 NGO와의 관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양업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하고 알려줄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 예비 아유업으로 지정이 됐을 때도 NGO와 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론화의 자리, 뭐 우리 한국의 어선원에 대한 뭐 어떤 인권 보호에 대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 좀 이따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성일 교수님.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원양산업 현황이라 저는 지금 업계나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여기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제 원양 업계 관련해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좀 약간 느꼈던 사항 그리고 또 우리 원양 업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회의를 시작할 때 그 자장님께서 원양 산업은 구조조정을 상당히 잘 진행한 모범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과적인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약간 그 과정을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 원양 산업과 관련된 기관은 아마 이제 업계 분들이 계실 거고 그와 동시에 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연구 조사하는 기관들 그다음에 당연히 이 원양 산업과 영위하기 위한 또 업체 이렇게 업계 세 개의 크게 파트가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실제 이 원양 업계가 구조조정이 된 것은 우리나라 연근회처럼 실제 정부에서 그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이 국제적인 법규의 변화 아니면 국제적인 질서, 국제수상 기구의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들 때문에 업계가 그냥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원양 산업도 마찬가지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 잘 유지하고 뭔가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즉 업계, 그다음에 과학자, 그다음에 정부 이 세 기관들이 뭔가의 이 단합적이거나 아니면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뭔가의 또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체적인 통제와 관리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업계가 같이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이제 원양업, 연근업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죠? 연근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와 관련된 외부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원양업은 업계에서 먼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정부나 아니면 과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원양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이 먼바다다 그다음에 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항이다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업계 쪽에서 먼저 A와 관련된 사항들을 접근을 하거나 접수를 하실 텐데 우리가 이 또한도 이제 같이 뭔가가 이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나가야 될 방향들은 실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얼마큼 서로가 긴밀히 공유를 하고 빨리 신속히 전달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좀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우리 또 이 원양업 자체가 어쨌든 이 국제기구, 국제수산 관련된 사항들과 연계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 원양업도
나름대로 우리가 잘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본적인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아니면 그 우리나라 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MCS를 얼마나 잘 구축을 했느냐,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얼마큼 잘 관리를 하고 또 관련된 기관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구법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생태계를 얼마큼 잘 보호하면서 이 어구법을 계속 유지하거나 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같이 조금은 정부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마련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나 조사, 그리고 업계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마 어장을 새로 개척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비단 예로 우리 참치 같은 경우에도 WCPFC, IATTC, IOTC, 그다음에 ICAT 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태평양은 어느 정도 선단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이나 인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선박들이 많이 철수를 했고 거기에 현재 남아있는 선박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해양 영토를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나라 어선들이 거기에 재진입을 했을 때 코트를 확보하는 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코트 확보는 결국은 최근의 실적이 얼마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당연히 그 선박을 운영하는 데는 경영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인도양, 대서양 같은 케이스에서는 우리나라 이 영토 확보, 그 다음에 국제 협력, 그 다음에 또 우리 외교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 지원을 해서 그쪽의 선박들이 계속 유지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이제 딱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경만 해수부 원양산 과장님, 원래 이제 마지막 하시면 정부에서 말씀하시면 좀 괴로워 또 이렇게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원양산업과장으로 와서 솔직히 다 익히 많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대표적인 걸 쭉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포클랜드 ITQ 26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그러면 국제업소사 들어가서 오징어 못 잡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대응방안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 좀 나열하면 쭉 말씀하셨던 부분들 나열하면 핵이사 구하기 힘든데 참 이 문제, 그리고 외국인 어선은 인권 많이 개선됐는데 자꾸 NGO들이 속된 말로 트집을 계속 하나씩 잡고 있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 냉매 문제도 말씀하셨고 되게 연속적이죠. 그리고 선박 노후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장 환경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이제 어장 개척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되는 2부에서 제가 좀 휴식 시간 가져야 되니까 2부에서 제가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제가 또 과장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토론자의 한 개인 자격으로서 혼재돼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2부에서 좀 하고, 어쨌거나 제가 글쎄요 1월달에 4차 원양산업발전기본계획을 장관께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 다 끝난 다음에 한 3분 동안 장관께 드렸던 말씀이 지난모 얘기했어요. 57년도 지난모가 연승배 조그만 배 갖고 인도양 이제 참치 잡으러 간 스타트를 갖고 이게 60, 70년도 우리 광부나 파독 광부나 간호원 몇십 배 받은 외화를 갖고 아주 주력산에 배웠다. 지금 갈수록 이제 이지 선포되고 연합국들이 자원 자국화 세지고 핵이사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3분의 1이 다 원양이고 뭐 연근에는 90만 톤 넘는데 우리는 합작까지 합하면 70만 톤 넘고 스틸 아주 그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도 앞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고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업계 그 노조에서 또 많이 같이 노력을 해야죠. 이상 자세한 건 예, 2차 세션 때 좀 예, 자세하게 좀 알겠습니다. 좀 지금 뭐 일부에서는 조금 현재 현황이나 어려운 문제점들을 우리 한번 짚어봤고요. 웬만한 건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우리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